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유언을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써야만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째로 상속 분쟁 예방 백신으로서의 유언, 둘째로 내 뜻대로 상속 실천으로서의 유언, 그리고 셋째로 웰다잉 설계도로서의 유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유언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언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유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은 노인만 한다. 둘째, 유언은 부자만 한다. 셋째, 유언은 가족 분란을 부추긴다는 오해입니다.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대한 첫 번째 진실, 과연 누가 노인인가?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고령이라고 하면 65세를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요. 고령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를 넘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미 고령 인구가 된 세상에서 과연 누가 노인입니까? 과거에 환갑을 기준으로 노인 여부를 정했다면 우리 국민의 40% 가까운 사람이 이미 노인이란 얘기인데,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언을 쓸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35세 싱글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혼한 35세 싱글맘 이미연 씨, 작지만 탄탄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소중한 4살짜리 아들 재민이가 있는데요. 친정어머니가 애지중지 길러주십니다. 아직 젊지만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는 누가 돌볼까? 재혼을 해서 따로 가정을 꾸린 전 남편보다는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연 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법상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미연 씨 사례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미연 씨가 사망하면 그 전 재산은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죠. 다만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 아이를 대신을 해서 재산을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또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으면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독 친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새로이 법정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친정어머니에게 후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을 맡기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미연 씨가 친정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장을 써 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재민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후견인으로서 친정어머니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노인이 아닌 35세에 불과한 싱글맘 이미연 씨, 유언장을 쓸 이유가 충분하죠. 유언장을 쓰기에 적당한 시기는 노인이 아닙니다. 심신이 건강할 때, 지나온 삶을 정리해보고 싶을 때, 그리고 남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싶을 때, 사후를 계획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언장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에 관한 두 번째 진실, 유언은 부자만 한다라는 오해, 이 오해를 깨뜨려야 유언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인가? 이제까지 재산과 관련해서만 유언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었고요.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으면 유언은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을 많은 재산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아파트 한 채 별 재산 아니었습니다. 또 고향에 있는 땅 몇천 평 큰 재산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10억대, 20억대 자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억대 자산가 거의 주변에 아는 분들의 절반 이상 되실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5억, 10억 되는 세상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한 채가 3, 40억,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 정도의 자산이 발생하는 세상입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재산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소중한 물건, 나에게 소중한 돈을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희망과 욕구, 이것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유언 없이 그대로 돌아가시면 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소중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고 그저 법정 상속인에게 건네진 다음에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유일한 방식,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제가 일하는 부천시 춘희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유언 공증을 하겠다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 할머니에게 유일한 재산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입주권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분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동네 오시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이것을 그분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재산입니다마는 유언을 하지 않으면 그 할머니의 희망은 묻혀버립니다. 유언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그 할머니의 뜻이 유언이 없기 때문에 묻혀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께 유언 공증에 관한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할머니 일주일쯤 뒤에 이웃에 같이 사는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을 내가 아끼는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 상속을 한다는 유언 공증을 하고 아주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만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소중한 그 물건을 전해줄 소중한 사람이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유언을 하실 분입니다. 유언에 관한 두 번째 진실, 유언은 부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에 관한 세 번째 진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유언을 하면 가족 분란이 생긴다는 그 얘기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유언을 해서 분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요즘처럼 물려주는 재산이 적지 않을 때, 그리고 자녀들, 젊은이들의 생활이 팍팍할 때,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때,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상속 재산이 한 몫의 상속인들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과연 그분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법에 정한 나의 비율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부당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상속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속 재산을 그냥 덜렁 놔두는 것, 이것은 자식들에게 상속 분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식들 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사전에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주 복잡해진 가족관계 속에서 정해진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황혼 이혼, 황혼 재혼 가정, 또 서로 그 자녀들 간의 복잡한 문제, 이혼 후의 자녀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상속 관계가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하고 변경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유언장을 바꾸면 됩니다. 또 매년 유언장 내용을 상속인들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상속인들에게 효도 경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가족의 분란은 오히려 방지가 되고 가족 간의 우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에 관한 세 가지 진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게 됩니다. 직접 유언장을 쓰기 전에 생각해 두면 좋은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도표를 보십시오.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두시고 유언장 작성에 들어가면 막힘없이 유언장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나는 왜 유언을 하나? 둘째로, 유언의 대상이 될 만한 소중한 재산, 물건이 무엇이 있나? 셋째로, 누구에게 이 물건들을 왜 주나? 넷째로, 유언 집행자와 후견인은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첫째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앉아서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회고해 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례들이 꼬리를 물고 주마등처럼 지난 인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감정도 격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쓰게 되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회고록이나 자서전이 아닙니다. 유언장은 내가 왜 유언을 하는가라는 요점이 잡히면 술술술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하시고요. 유언장을 쓸 때는 내가 왜 유언을 하나? 간단히 말하면 가족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 유언을 하나? 또 내가 특별히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이외의 다른 사람,
그 비율을 넘어선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유언을 하나, 또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언을 하나. 유언을 하는 이유, 내가 유언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왜 유언을 하는지, 유언의 형식, 방식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가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소중한 물건, 재산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귀중한 나에게만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물려받은 반지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은 나중에 유언장에 유언의 전문을 작성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은 물론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쓰면 두 유언장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새 유언장 내용대로 앞에 유언장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여러 번 쓰고 유언장에 여러 재산의 목록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가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언은 한 번에, 물려줄 재산은 한 번에 정리된 재산 목록을 통해서 유언장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과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왜 주는가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법정 상속분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왜 주는가를 써놓은 것은 좋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왜 주는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후에 유언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사실상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납득을 하니까요. 터무니없이 누구에게 많이 준다, 이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유리분이라도 찾겠다라고 싸움 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장에 써 있는 대로 유언자의 뜻을 실현해 주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유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자의 일은 사실은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자칫하다가는 상속인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로 생기는 것도 없이 힘이 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정할지를 사전에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유언 집행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보시면 유언 집행자 굉장히 중요한데 유언장을 쓸 때, 특히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유언 집행자 빼먹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누구를 유언 집행자로 하느냐, 유언장이 지정이 되면 그분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그때는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분들을 이제 법정 유언 집행자라고 하죠.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 다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들 간에 뜻이 충돌을 할 때는 유언 집행자들 다수결로 정하게 되죠. 복잡합니다.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일 경우에 유언이 상속인들의 이해와 대립될 경우 상속인들이 협력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면 티격태격 싸우게 되죠. 지정 유언 집행자나 혹은 법정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부적절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정하는 사람이 선임 유언 집행자입니다. 선임 유언 집행자를 정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유언이 집행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 고려하시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 집행자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유언을 쓰기 전에 알아두면, 생각해두면 좋을 사항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언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에 5가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유언은 법률상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중에 3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간단한 것, 자필증서 유언이죠.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유언자 이름 그리고 도장 찍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중사무실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증인 2사람과 유언자 본인이 공중사무실로 가서 소정의 공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언의 방식, 녹음 유언입니다. 상소법이 처음 제정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쯤 전입니다. 70년쯤 전에는 녹음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첨단 문명기기인 녹음기로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면 위조 변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의해서 녹음을 하는 녹음 유언이 그 당시 첨단 방식으로 유언의 방식에 포함이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음성 조작 아주 쉽게 합니다. 녹음만 가지고는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녹음과 함께 동영상이 결합을 하고 거기에다 디지털 원본 확보 방식과 같은 블록체인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위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더 향상되면서 앞으로는 녹음 유언에 의한 그 유언 작성이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3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왜 유언을 하는가와 이 유언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언장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이미연 씨 사례, 싱글맘 이미연 씨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5세 싱글맘 이미연 씨, 혹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아이를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유언장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짜, 연, 월, 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래도 됩니다. 실제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이름, 본명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이나 무인을 찍으면 됩니다. 요즘은 도장이나 무인보다 사인이 훨씬 더 그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유언장에 사인하면 그 순간 그 유언장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늘 하시던 식으로 사인하지 마시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혹은 법에 정해져 있는 유언 집행자 혹은 후견 지정을 누구로 한다라는 것을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필로 씁니다. 내 전 재산은 사랑하는 내 아들 재민이에게 물려줍니다. 친정어머니 김공공 씨를 재민이의 후견인이자 유언 집행자로 지정합니다. 재민이가 커서도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 재산 재민이가 받고 재민이를 진정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서 재민이가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 유언에 관한 3가지 진실, 그리고 유언장을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일들, 오늘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유언 방식 중 나에게 맞는 유언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